고용정보원의 미래직업 연구팀 박가열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요. 자료는 좀 많죠? 자료 안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제가 건너뛰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이러시면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를 이어서 실제 현장에 계신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여기 패널 토론 해주실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소나기 왔죠? 비. 그쵸? 오늘 비 온 거 모르세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서점에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모르셨나요? 저는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그런 소나기도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좀 시각을 좀 멀리 보면 살아가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은 항상 닥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런 자리도 그런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물론 지금 또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협에 위축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지, 그런 모색하는 자리로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단점이 뭐냐 하면 서서 마이크를 잡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시계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다가 시그널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이렇게 갸우뚱하게 쳐다보시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말씀은 제가 참고 자료를 뒤에다 붙였으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처음이 아니고,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저는 한 3년 정도 전, 제가 4년? 13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눈 떠봤더니 사람들이 막 거기에 또 관심 갖고 나라라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쓴 보고서나 아니면 또 요즘에 많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뒤에 분들이 하신 말씀이 없어질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여기 있는 그런 순서대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이런 기술 혁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이게 혁명적 수준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한측에서는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는 변화들을 그럼 우리가 무시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다. 우리가 인류의 진화의 과정은 결국은 도구, 기술의 혁신과 발전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일의 방식을 바꿔왔었고, 거기에 다양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 과연 이 컴퓨터의 이 발전은 우리 인간들이 수행해서 일을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히 보완해서 훨씬 더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일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명백한 규칙을 따르는 일들은 자동화된 이 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비정형화된 인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것들은 오히려 노동이 투입되고 이런 컴퓨터가 보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비정형적인 일들도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도 대표적인 예로 이세돌 구단이 가졌던 예를 들고 있죠. 이제 점점 더 인간이 살 자리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위기감들이 많이 증폭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논의의 촉발점은 사실은 2013년에 프레이하고 오스번이라는 그 교수가 이제 그 옥스포드대 마틴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용의 미래라는 이 워킹 페이퍼를 쓴 게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컴퓨터라이즈된 자동화에 의해서 직업이 대체될 확률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구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그 논의되는 수준이 어떤 직업은 취약하다 아니다 이런 정도의 논의들을 수행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률값으로다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치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로 막 당신 성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반응이 오겠죠. 특히나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몸담고 있는 직업이 대체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그 논의들이 되어 왔었고, 그게 이제 작년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논의의 관심을 갖다 넓혀갔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지난주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한번 과연 이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검색한 히트수가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사실은 한국에서 매우 많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되는 시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직업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로부터의 메시지라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렇게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한 번쯤 가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내 돈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 초대받고 가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아직도 사실은 통일된 정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특징이 뭘까?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겠지만 여기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 생물학적인 세계, 그리고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융합하고 있다는 것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상과 물리적 세계가 통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뭐 융합 내지는 초연결사의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핵심적인 건 결국 연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연결성이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도 또 가상과 현실도 함께 계속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슈밥이 작년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2015년 12월 달에 쓴 포린 어페어스라는 그 잡지에 제가 보면
거기에 목전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전에. 여기 보면 이 그림에도 보면 목이 없죠. 목전에 와 있는 걸 제가 표시한 건데 미래 방식과 삶의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트라고 하는 큰 대형 매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맞벌이에서 그런 것도 있죠. 저녁도 대부분 저기 언지 거기 언지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것도 실제 수트도 이제는 그냥 이제 백화점에 가지 않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제 나이를 밝혔네요. 근데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보다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제 아들 세대하고 저하고 제 부모님 세대하고 3대가 같이 호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친구들하고 제 이제 깜짝 놀란 경우가 뭐 일상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친구랑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혼자서 밥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로 모든 걸 잣대를 들대지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그냥 정부에서만 깃발 들고 나가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고 좀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물림이 돼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들을 쌓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 많이 발전해왔고 많이 성숙해왔고 정말 세계에 드물게 이렇게 성장해온 나라지만 우리가 2%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는 지금서부터 해나갈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서 인사 말씀 해주신 분 우리 포럼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지수적인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체감 속도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또 지나가 보면 그 시대의 변화는 또 그렇게 빠르니까 아마 당대에 느끼는 속도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빠른 속도로 보고 있고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거의 저녁에 밥을 짓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이렇게 구조화되게 변화하고 있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표현을 듣습니다. 이러한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지능정보 사회라는 표현도 쓰고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혁신적인 사회에서의 기반이 되는 건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각 부문별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해 왔던 것들이 점점 융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이미지 그림이 누구죠? 저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자녀 세대하고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한 명 빠졌죠? 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빠진 거죠. 미래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초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초능력이라고 하지만 그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한 가지씩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씩 극복해가고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조만간 불과 이제 5년도 안 남았지만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이런 뭐 로보틱스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특히나 여기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노동시장에 있다가 진출한다는 의미는 결국 새로운 직업들과 만나게 될 거라는 거 보여지고,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라지는 일자리가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사자 돌림의 직업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기업의 사무직을 원하는데, 사실은 사무직이 위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매우 큰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나 정보를 다루고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쪽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망할 수 있고, 이쪽에 능력이 매우 요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혁신과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도구의 발전과 함께, 그렇지만 그냥 기술이 발명됐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이게 이제 암기교육의 승리입니다. 그쵸? 거기서 한번 3을 빼보세요. 몇 년이죠? 3이 잘 안 빼지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술에 중독되다 보면 간단한 산수도 어려워집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실제 이제 1589년 1501에서 3 빼면 1589입니다. 그때 이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기계를 하나 발명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계가 최초의 스타킹을 직조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여성들 신는 스타킹 아시죠? 네, 그 기계를 언제 발명했다고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놀랍죠? 우리 그때 집신 신고 다녔나요? 어쨌든 그때 저런 기계를 막 이제 영국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발명해서 이제 룰루라라 신나게 런던으로 가서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특허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어요? 그때 표현이 만약에 이제 특허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제 통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거렁뱅이가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발명했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항상 조정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2015년 말이었었나요? 중고차 거래하는 H모 이런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제화도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조정이 됐지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의 기득권과 새롭게 또 이 사회 경제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런 게 항상 있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고, 이제 뭐 산업혁명은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 기술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대중교육이 된 원인은 사무직이 많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청년들의 어려운 일자리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이제 중반이었었나요? 그때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면서 대학 설립 준칙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우리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정형적인 일들도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해서 정의된 문제로 점점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특정한 직무들은 대체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직업 자체가 사라지고 소멸된다기보다는 그 직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위협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의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대표적으로 이런 진단과 관련한 영역 중에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이제 자료에 기초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류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진단 업무들은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판사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전에 판례들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판례를 검토하는 것들은 결국은 또 이런 유사한 주제들을 분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판례들을 추려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중요하게 결정, 판단,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 기존의 이런 판례를 모으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 데이터화하는 결국 센싱 기술과 관련된 쪽에 매우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자리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데이터화 되기 전에 센싱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 데이터화 됐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의 수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숫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사람들의 수요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 섬세한 판단을 요구하는 직업들, 뭐 대표적인 게 이 트레이더라든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이트 기사들은 다 이제 로봇이 쓰고 있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보면 오류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버깅하는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까 상당 부분 많이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흐름 변화를 보면 좀 더 비정형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업무들은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레이 오스본이 여기에 보면 이제 70% 넘는 그런 이제 컴퓨터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 대략 미국의 고용 비중을 봤을 때 한 47%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대체되기 어려운 거는 여기 이제 레크레이션 치료사가 대체되기 어렵다.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그 레크레이션 그 지도사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죠. 그렇죠? 대단한 상호작용이 필요로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면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직무들 중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FAQ로 얘기를 하죠. 정리된 얘기, 결국은 계속 공통된 그런 뭐랄까요, 질문들, 요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천 검색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해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레이오스본 모델이 좀 직업 단위로 접근하다 보니까 과잉 추정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안치 등이 작년에 분석을 해보면 업무 중심으로다가 태스크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과업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상대적인 위협은 좀 낮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5% 정도다. 이런 그 연구 보고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 초에 한 3월달 정도에 프레이 오스본 모델로다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9개 중에 8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로 활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감성 HR 예술 직업이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대체될 확률이 낮고, 거기에 비해서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은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직업들은 대체 확률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연구를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제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그 요구되는 능력을 4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능력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대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학계 대표적인 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본인들 학력고사 이후에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이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바쁘신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적 공익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랬고 이제 산업체에도 이 실제 계신 그런 분들, 그다음에 네트리 정치련에서 네트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응답된 결과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장 나와 있지만 이게 매우 많은 질문입니다. 매우 구조화된 질문이고 그래서 C1서부터 44까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능력 대체 수준이 7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7이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예시할 수 있는 행동 예시문을 갖다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수가? 네,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 높아지는 점수가 7에 가까울수록 그 능력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 값이 낮아지면 어때요?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높으면 대체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그 능력들에 그 능력들을 요구하는 그 직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직업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직업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30년부터 이 44개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한 80% 정도 되는 게 대체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30년이면 한 대략 15년 정도 남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술적인 대체를 의미하는 거고 응답하신 분들이 기술적인 거랑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이 2030년경부터 대체될 위협에 있다라고 본 거고 이 값은 좀 더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 당겨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연구는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실제 전문가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역이 대체가 되고 어떠한 영역은 대체되지 않을까 이것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기술 전문가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로봇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연구자들이나 그 CTO나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고 여기 의사는 직접 그 의사분한테 여쭤본 건데 대체 가능한 영역을 보면 새로 여기에 보시면 뭐 데이터에 근거한 수술 성공률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체 가능하지만 여기에 보면 성공 확률로만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수술 결정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결정.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이런 것들은 대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감성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대체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사무직원들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선발이나 속기,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소장, 소장,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이런 것들은 대체되는 그런 직무 영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이 따른다든지 해석은 결국 뭔가 이제 판단이 요구가 되겠죠. 선택을 한다든지 판례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되기 어렵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대체되기 쉽고 거기에 비해서 이 학생들과의 관계, 상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건 대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에 없거나 뭔가 판단이 요구되거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체되기가 어렵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앞으로의 이제 미래 사회에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자문 역할 정도 수행을 했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이 그냥 발전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앞으로의 사회들 속에서 봤을 때 직업의 큰 변화 흐름들 중에 하나는 기존의 직업이 고부가가치화된다는 것,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전문화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된다는 것, 수요세 분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융합형 직업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 사회의 그런 변화 흐름 트렌드 속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할 수가 있고, 이런 참고 자료를 갖다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검색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미래 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3A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죠.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기술과 만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얘기를 많이 하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간호사 역할이 바뀌게 될 겁니다. 데이터 전문 간호사. 또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나이 들면 뭔가 좀 탈나는 곳이 많습니다. 근골격계 관련된 그런 진강기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또 장기 조직을 인공으로 개발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들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로봇이 그런 것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자동화된 디지털, 오토메이티드 스마트와 관련된 것은 이제는 이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분석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점점 업무 역할이 중요해지는 게 바뀌어질 거고, 신경 마케터, 만물 인터넷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제시한 건데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이머징된, 아시아가 부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겁니다. 5,000년 만에 다시 아시아 중심으로 다 재편될 거라고 보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제 인재 채용 대회를 한다든지 문화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에 제가 이렇게 쭉 그 연구한 내용들을 주제별로다가 살펴보시면 융합되고 있다라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들은 결국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이런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은 인간의 좀 더 인간과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거기에 요구되는 능력들이 요구가 될 거고, 또 창의적이고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은 사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잘 찾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 파악하는 능력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수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대안 능력, 대안 도출을 할 수 있는 능력,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 일자리의 비전은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사회가 될 거고, 그러한 역량들이 요구가 될 거고, 또 그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교육과 고용복지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와 복지,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 인프라로 갖춰져야 될 거고, 또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고, 이런 진로 복지 서비스를 회복해야 될 거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사회는 이제 학교 내 제도권 내에서의 학습 교육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기한테 요구되는 것들을 찾아가는 학습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제도적으로 다 갖춰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요자 중심의 이런 체제들이 갖춰져야 될 거고, 학교하고 사회가 어떤 넘을 수 없는 강이 아니라 거기에 브리지를 놓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창업을 지원해주는 체제가 필요하고, 특히 청년 인재 창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고용 형태가 보다는 직무 책임이나 성과보다 되게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은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그 혁신적인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밑에 네트 교물망이 쳐져 있어야 뛰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줘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제도를 만들고 저처럼 연구하고 함께 또 교육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박가열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